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비약 편력기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덕이망상, 즉 토끼를 잡았으면 올무를 버리라 하는 화론의 주제를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차 거론이 되었지만 위진남북조 시대의 현학자 왕필은 현존하는 노자를 정리하고 주해했던 천재적 인물이었습니다. 위나라의 하남 사람이었던 그는 일찍이 상서랑이란 벼슬살이를 하면서 하한 등과 함께 적조 높은 담론의 장을 열기도 했었으나 불행히도 24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절을 하고 말았지만 왕필 그는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학적 명제를 남기기도 했으니 이른바 뜻을 얻었으면 형상을 버리라 하는 의미의 덕이망상이라는 개념을 그가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이망상이라는 개념의 전것 또한 실은 장자에 있었습니다. 통발이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기구이므로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잊을 수가 있다. 올무는 토끼를 잡기 위한 도구이므로 토끼를 잡아서는 올무는 잊힌다. 말이란 것은 뜻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뜻을 전했으면 언어는 잊어버린다. 내 어찌하면 말을 잊은 사람과 말을 나눌 수가 있을까? 자편 외물. 결국 어느 세월의 목적은 뜻을 전함에 있는 것이니 뜻이 전달되었으면 말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동양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함에 있다는 말도 이전에 방송했었는데 그 전것 또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장자가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마치 거부감을 느낀 듯한 인상을 주는 까닭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인간 삶의 유한성과 한계를 망각한 인식과 고정관념의 가치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신주는 장자의 철학이란 그의 박사 논문에서 장자의 언어과를 해설하여 들었는데 장자는 도를 모르는 여느 일상인들은 언어와 인식과 고착된 자의식이란 삼중의 감옥에 갇혀있는 형상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을 하면서 그 삼중의 감옥을 꿈으로 상징시킨다고도 했습니다. 왕필은 화론으로서의 덕이망상이란 논리를 주역 양례의 명상편에서 다시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이 역전해서 말하는 뜻의 코끼리상 말씀어는 주역에 나오는 괴의, 괴상, 괴사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주역에서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는 언어에 대한 태도는 말로서는 그 뜻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 하는 은부진이란 입장의 반대가 되는 입상의 진의입니다. 입상의 진의를 풀이하자면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분명치 못하거나 불충분한 것도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표현이 분명할 수도 있으며 충분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명분 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공맹자의 육아에서는 입상이 진의의 입장에 서 있고 말보다는 침묵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노장자의 도가에서는 은부진의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육아의 입장에서 해명을 한다면 위대한 성인은 도를 체득한 인물이므로 굳이 입을 열어 말을 할 필요조차 없으나 그 어림으로 인해 형상을 세워 뜻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상을 잇는다 하는 것은 이로써 뜻을 얻는 것이며 말을 잇는다 하는 것은 무릇 형상이란 것은 뜻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말이란 것은 형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뜻을 다 나타내는 것으로는 형상 같은 것이 없고 형상을 다 나타내는 것으로는 말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말은 형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따라서 말을 찾아 형상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상은 뜻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따라서 형상을 찾아 뜻을 살필 수 있습니다.
뜻은 형상으로 다 알 수가 있고 형상은 뜻으로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란 것은 형상을 밝히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상을 얻으면 말은 잃을 수 있게 됩니다. 형상이란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뜻을 얻으면 형상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말이 남아있는 것은 형상을 얻지 못했다는 결과로 떨어지게 됩니다. 형상이 남아있는 것은 뜻을 얻지 못한 꼴입니다. 형상은 뜻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형상이 남아있는 것은 진짜 형상이 아닙니다. 말은 형상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말이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것은 진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써 형상을 얻는 것입니다. 뜻을 얻는 것은 형상을 이점에 있으며 형상을 얻는 것은 말을 잊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형상을 세워 뜻을 다 나타내면 오히려 형상을 잃는 것이 옳으며 그림을 되풀이하여 정을 다 나타내면 오히려 그림을 잊는 것이 옳습니다. 왕필은 여기서 장자로서 역전의 주석을 가고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역전을 빌어 장자의 논리를 개진하고 있는 셈도 됩니다. 말은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형상은 단지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형상을 얻으면 반드시 말을 버려야 하고 뜻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상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말이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말이 아니며 만약 형상이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형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덕이망상이라는 명제가 미학사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예랑 교수는 그의 중국 미학사 대강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려 들었습니다. 첫째, 뜻과 형상의 관계를 한층 깊이 탐구한 이 덕이망상의 개념은 이른바 상이란 범주가 의상이란 범주로 전화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예술 자체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추상적이고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미 내재적 청차로 더욱 깊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뜻이 고착된 형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심묘 등으로 표현되는 무한으로 뻗어나가는 추상적 심미의식을 놓친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 둘째, 덕이망상 혹은 덕장망언이라는 이 명제는 심미관조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우선 사람들의 심미관조가 유한한 물상에 대한 초월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한한 물상을 통해 무한한 우주, 역사, 인생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논리가 되어 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산수화루를 전개한 종력의 징회, 미상 등으로 확대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심미관조는 어떤 개념에 대한 초월로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문도 열어준 셈이었다. 동진시대의 전원 시인이었던 도연명의 다음 시가 좋은 예이다. 동편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꺾으며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 산은 석양을 받아 아름답기가 그지없고 새들은 떼지어 돌아오네. 이 중에 있는 참뜻을 말하고자 하여도 이미 말을 잊었네. 위의 작품은 덕이망언이란 명제를 사용해서 심미관조의 특징을 설명한 시라 볼 수 있겠는데 심미관조 중에서 어떤 시문한 의치를 포착하는 찰나에 이르면 사람들은 가끔 개념을 벗어나고 일종의 망언의 경지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다. 셋째, 덕이망상이란 이 명제는 예술가들이 예술의 형식미와 예술의 정체 형태 간의 변정 관계를 인식하는 데 아주 큰 계시를 주고 있다. 이 명제의 영향 아래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형식미는 돌출시켜서는 안 되며
마땅히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로부터 예술의 정체 형태를 돌출적으로 표현하여야 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술의 형식미는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자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변정법을 일러주고 있다는 뜻이다. 청나라 말기의 금석 곽자로 이름이 높았으며 청조의 안나를 걱정하여 곤명호에 투진 자살을 한 왕국유는 높고 깨끗하다는 고화의 개념을 이용하여 예술의 형식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우미와 장미는 반드시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고아와 합하여야 그 고유의 가치가 드러난다. 그러나 우미와 장미의 원질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고아의 원질은 더욱 감추어진다. 정한문집 속편에서. 왕국녀는 여기에서 예술적 감성 형식의 재인소는 예술 내용을 합당하고 충분하며 안전하게 표현하고 이로부터 감상자를 전체 예술 형상의 미로 흡인하여 더 이상 형식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술 형식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술의 형식미는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엄중한 주제를 다루려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군요. 쉽게 말해 말로서는 아름다움이 전해주는 감흥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예술의 경지는 논리 밖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논리로 절할 수 있는 예술의 경지란 어느 도달이란 뜻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 청제의 그 오묘한 빛이 색이 전해주는 미감을 말로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어느 누가 말로서 그 미감을 주절주절 표현하려 든다면 오히려 짜증스레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주흥상격, 즉 고귀한 인품이 술값을 지불한다 하는 주제를 한번 포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